자, 중국 하면 또 대표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원자재 시장을 또 투영해 봐야 시장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프리 로이터. 여기 이름 따서 쓰기 때문에 제프리 로이터 CRB 인덱스, 커머더티 지수를 보고 있는데 계속 하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아직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크게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백신 접종 가속화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여전히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즉 실질금리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연내 최저치를 갖다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페드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게 채권 시장에서 약간 좀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질금리가 벌써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대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베팅들이 더 세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최근에 둔화는 됐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하면서 이걸 가격을 갖다 계속 떠받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원자재 가격을 잡겠다고 했던 중국. 너무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슈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은 그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실패랑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국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을 그렇게까지 크게 높게 평가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중국 발개위나 이런 쪽에서 비축 물량을 갖다가 매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에는 구리,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때는 알루미늄과 아연이었는데 당시에도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중국 당국에서 비축 재고를 갖다 풀었었거든요.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 실제로는 대략 1개월만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3개월 이후에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즉 실질적으로는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입김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라는 게 어쨌든 시장에서 형성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이 거세지는 탄소 중립 압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닥터카파라고 얘기하는 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탄소 중립 이슈로 구리 가격이 뭐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이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철강이나 이런 다른 메탈들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구리 역시도 철강 대비했었을 때 탄소 배출량이 0.8배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메탈이나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러한 메탈들 대비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갖다 이끌어내는데요. 다만 탄소 배출 역시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봤었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기동단에서 공급 차질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즉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공급 그로스 자체가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네. 지금 당장 올해와 내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구리 가격이 탄소 중립만으로 더 이끌어질 수 있겠는가? 뭐 전기차 이슈다, 친환경 인프라다, 탄소 중립이다 이런 것들은 수급단에서는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타이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이 저희는 하방 압력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 보는 이유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엔 유동성이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유동성은 둔화될 테고 유동성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후행적으로 제조 PMI가 둔화되고 구리 역시도 동행지수인 구리 역시도 둔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마찬가지 선상에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인데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서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살아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구리와 금의 상대 성과를 놓고 봤을 때나 내지는 단기채라던가 이제 물가채와 그다음에 장기채 간의 상대 성과를 놓고 봤을 때나 이런 것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시클리컬이나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들은 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종료된다면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약간 자산의 배분을 형태하는 건데 이제 원자재에도 투자를 하고 뭐 성장주 산업, 뭐 실적이 있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내비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20%대까지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러나 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한 결과 12%대까지 둔화가 된 상태고요. 특히나 이 유동성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승률 갖다가 가격 상승률을 대략 못해서 3개월가량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봤었을 때 상승 탄력이 그러면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좋습니다. 자, 구리 봤으니까 오늘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품목 중에 니켈. 니켈은 또 뭐 쓰이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양극재 얘기를 갖다 이제 제가 했는데 니켈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니켈 역시도 사실은 대부분의 메탈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연말로 갈수록 둔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슈 분명 긍정적이죠. 테슬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캐파를 갖다가 더 증설하겠다. 상하이 쪽도 마찬가지고 베를린이라든가 텍사스 이쪽에서 생산 능력 자체를 올린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니켈의 전기차향 수요를 갖다가 더 끌어올리는 요인은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공급 측면에서 필리핀 쪽에서 수리가오 지역이 최대 산지인데 그렇죠. 이쪽이 이제부터 우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기가 도래하면은 결과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집니다. 태풍 몰아치고. 그렇죠. 그러면 가격단에서 좀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단순히 전기차 이런 수요 측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는 바로 3월 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바로 칭샨의 기술혁명입니다. 네. 결국 칭샨이 기존의 클래스 단계 자체를 갖다가 MPI에서 매트로 생산을 갖다가 전환하는 기술을 갖다 개발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부터 조업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럼 공급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5월부터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산화물에 있어서도 생산 캐파를 갖다가 증설할 예정이고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캐파 자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공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니켈은 상승 탄력 자체가 상단 자체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칭샨의 낮은 생산 비용을 갖다 감안을 했었을 때는 니켈의 가격이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노출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니켈이 금값이 될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지금도 상당히 톤당 뭐 비싸다면 비싼 건데. 자, 지금 나오는 저 차트는 어떤 그림이죠? 황산 니켈? 예, 일단은 전기차로 들어가는 게 바로 황산 니켈인데요. 근데 칭샨의 기술 혁명을 갖다 통해서 생산 비용 자체를 갖다가 많이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다 발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봤었을 때 니켈이 급락했었고 최근에 니켈이 발레라든가 이쪽에서 공급 차질, 파업이나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와 있지만은 다만 지금의 생산 비용 단가를 갖다 보고 10월부터 조업이 본격화될 걸 갖다 가정을 한다면은 니켈 가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품목을 바꿔서 커피로 가보죠. 네. 네. 커피 원두 가격이 지금 브라질이 주 생산지인데 꽃이 피는 개화 시기에 지금 서리가 내려가지고 큰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커피? 일단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투기적 자금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몰린 상태입니다. 네. 투기적 포지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ETF 단에서도 펀드 플로우가 급격하게 다시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최고치를 갖다 찍은 상태인데 크게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의 커피 주요 산지에서 기온 자체가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브라질의 평년 기온 같은 경우에는 12도에서 22도인데 이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끼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공급 불확실성이 형성됐고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 쪽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이게 조업 차질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투기적 자금에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금의 가격 레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지점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다만 이것과 좀 엮어가지고 커피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원료단에서는 분명 비용 이슈이기 때문에 또는 운송 차질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리스크한 부분인데 다만 대형 커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작년에 우리가 봤었을 때 작년에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로 초반 때 시장이 어그러질 때 대형 기업이건 중소형 음료 업체건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형 업체들이 MS를 갖다 확보하면서 가격 자체가 즉 주가 자체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번 역시도 이것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지 않겠는가. 즉 MS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버티는 대형 음료 업체들이 확실히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직접 연관성은 미국의 뭐 스타벅스를 잘 아실 거고 뭐 몇 가지 좀 국내는 이제 이마트 신세계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한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동서 이런 데가 이제 생두 수입이 많고 한국 맥널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진영 연구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원자재 얘기하면은 뭐 어쩌라고 뭐 커피 사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근데 국내는 아직 재고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직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 당장 가격에 전이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투자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은. 일단은 저희는 여전히 원자재에 있어서 하반기에 있어서 계속 비중을 갖다 축소하자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베어리시하다라고 좀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유동성 그로스가 전년보다 중앙은행들이 더 많은 유동성을 갖다 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결과적으로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후행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결국에는 달러화에 있어서는 달러화가 강세가는 조건은 미국의 고용이 특히나 고용 안에서 8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개선될 때 달러화가 강해집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일부 주에서는 의무 백신 접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이 미국은 빠른 속도로 향후에 회복될 수가 있겠고 방향성 측면에서 달러화는 더 강해질 수가 있겠고요. 결국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단에서는 마찬가지로 역외상관관계를 그리다 보니 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나 9월 달에 갖다 저희는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 페드의 테이퍼링 언급이라던가 내지는 미국 쪽에서 뭐 이제 부채 한도 이슈라던가 또는 예산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독일의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가 집중돼 있다 보니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9월 달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는 원자재 비중을 줄인다면 원자재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클리컬에 대한 비중은 줄여나가고 오히려 방어주 중심, 방어주 안에서도 여전히 저희는 음식료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접근하고 있고 마찬가지 선상에서는 금융 쪽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미국만 놓고 봤었을 때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채권 단에서는 물가채보다는 좀 더 장기물 단에서의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쪽의 ETF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진영 연구원은 이제 중국 원자재에서 중국 쪽은 조금 낮추고 원자재를 좀 특화시키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네. 국내의 커머더티 애널리스트가 흔치가 않고, 네. 뭐 FX도 그렇고 조금 그쪽으로 특화시키면 더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